일단 첫인상이 되게 좋아요. 이 사람의 내용을 읽기 전부터 이 사람을 일단 플러스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예, 안녕하세요, 신입생분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4년 동안 학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레포트와 과제들을 써봤고,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조교로서 학부생 여러분들의 과제들을 첨삭하는 일을 꾸준히 해온 사람입니다. 레포트를 쓰는 입장으로서도, 그리고 채점하고 보는 입장으로서도 다 써본 사람으로서 인문대학의 과목에서 레포트를 쓰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해버리면 쓰다가도 지치기 때문에 이왕 지칠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 쓰는 게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좀 연구사적 의의나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글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쓸 시간도 부족한데 처음에 쓰기 전에 너무 진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제가 똑바로 돼 있지 않다면 이후에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야 사실 롤백하고 그래요. 주제를 처음부터 뒤엎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제를 잘 선정할 수 있다면 이후에 글 쓰는 시간은 오히려 금방 쓸 수도 있어요. 예컨대 자료를 찾거나 탐색 과정도 정말 주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제로 내가 이런 주제를 쓰고 싶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으면 그 주제로 이 글이 쓸만할까라고 데이터들을 모아보는 거죠. 뭐 역사학계 논문이었으면, 역사학계 글이었으면 사료를 뒤져보고, 뭐 철학계 글이었으면 영어 참고 문헌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이 주제가 타당할지 점차 잡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각이 나오면 목차를 소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글을 써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죠. 이미 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글은 거의 다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교에서 굉장히 표절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각주를 정확하게 다는 것, 그리고 참고 문헌을 반드시 표시해 주는 것, 내가 참고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레퍼런스를 달아줘야 돼요. 이 부분은 인문대 글쓰기 뿐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모든 대학교의 모든 글쓰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통일 양식으로 잘 실어주는 것, 그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보다는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형식을 지키는 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제 첨삭 조교로서 레포트들 첨삭하면서 본 케이스가, 하나는 교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대로 잘 정갈하게 썼고 한 판도 빠짐없이 잘 지켰어요. 그래서 겉으로도 문법적 오류도 별로 없고, 특히 참고 문헌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썼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뭐 독특하다거나 창의적이라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또 다른 케이스는 내용은 굉장히 참신합니다. 어떻게 1학년, 2학년인데 이런 생각을 해내지? 되게 참신하다. 감탄할 정도로 내용이 독특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레퍼런스 양식이 다 한 글에서 되게 달랐고, 그리고 어떤 거는 교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대로 하지 않은 경우, 빼먹은 경우도 있었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글이 있었을 때 저는 어느 것에 더 점수를 줄 것인가? 저는 기본을 지킨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줍니다. 제가 예컨대 한 과목에서 첨삭한 글들이 그 과목이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었으니까 제가 40개 이상의 글을 받아본 거죠. 심지어 그 교수님은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비중을 주어서 분배하면 좋겠다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다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먹은 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읽으면서 형식이 갖춰진 글이 이게 상대적으로 희귀하기 때문에 형식이 갖춰져 있는 글만 봐도 글을 읽기 전부터 안심부터 되고, 일단 첫인상이 되게 좋아요. 이 사람의 내용을 읽기 전부터 이 사람을 일단 플러스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쓰는 사람과 독자와의 관계예요.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데 여러분이 그것에 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교수님은 기분이 상하죠.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준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채점에 마이너스를 줘도 전혀 위반이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깎을 수가 있어요.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만 지키셔도 중간 이상은 다 합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정말 되도록이면 지양하라고 강력하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졸업 논문 쓸 때도 그러지 말라고 안내를 받았고, 제가 조교가 되고 나서 졸업 논문을 쓰는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안내를 해야 됐었어요. 그 정도로 신입생부터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위키피디아류의 여러 사이트들이나 혹은 인터넷 블로그들, 카페들에서 가져오는 글들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뭐 지식백과라든지 대백과라든지 사전들을 인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의식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이트들은 언제든지 작성자의 마음에 따라서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로서의 가치가 0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이나 조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대학생 레벨에서는 그 정도는 레퍼런스가 필요가 없어요. 예컨대 위키피디아에서 밑에 참고 문헌들을 달아놨어요. 레퍼런스를 기존에 유명한 논문들을 달아놨죠. 그러면은 만약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실 그 길을 갖다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논문을 찾아가지고 자신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위키피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논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여러분이 기존 논문들을 쫙 이제 연구사를 정리한다고 봤는데 2018년에 나온 논문이 있고 1999년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근데 옛날 논문도 읽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최신 것만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2018년 논문에서 기존의 1999년의 논문을 그대로 갖다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논증하지 않고 기존 논문을 인용해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는 99년 논문을 직접 찾아가서 그 해당 논증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써버리면 이런 반박이 혹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2018년 논문에서 1999년 논문을 요약해서 인용할 때 그 사람이 잘못 요약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제 글도 잘못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문헌 오염이라고 하는데 글 쓸 때는 되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A라는 기존 연구학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 쓸 때 A는 뭐라고 했다. 각주 A 논문 이렇게 끝난 거야. 근데 이거랑 완전히 내용 사실 같아요. 내용은 완전히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거지. A라는 학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나 또한 그 말에 동의가 된다. 이것만 추가해 줬는데 느낌이 확 달라. 이것은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내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 글로 썼다는 얘기거든. 이것은 자기 주장이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이 새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말이 돼? 졸업 논문 쓸 때는 몰라. 졸업 논문 때도 보면 다 헛소리. 예. 신입생 여러분들이 대학교 와서 글쓰기에서 특히 인문 사회 계열 글쓰기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한다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기존 연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겁먹지 마시고 나는 학생이다. 한 발짝 한 발짝씩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겸손하게, 하지만 기본을 지키면서 차근차근히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